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이고요. 오늘은 타인의 해석 두 번째 리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실험이 나와요. 팀 레빈이 학생들을 상대로 트리비아 테스트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 이런 일반 상식 문제를 묻고 여기서 이기면 현금을 상으로 주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파트너를 서로 짝지어 주는데요. 사실 이 파트너들이 실험의 다른 참가자들이 아니라 팀 레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방에는 레이첼이라는 인스트럭터가 있었고요. 퀴즈 테스트 중에 갑자기 레이첼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정답이 적힌 쪽지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요. 주최자인 레이첼이 자리를 뜹니다. 이때 그들의 파트너가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죠. 이 쪽지를 보자. 우리 상금 받을 수 있잖아. 볼지 안 볼지는 totally up to them. 팀 레빈이 말합니다. 30%의 참가자들이 쪽지를 보고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당신 컨닝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참가자는 표신하게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마도요? 제가 당신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녀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침묵이 흐르고 아니요? 아니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이 필립이라는 사람인데요. 필립은 자기가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너무 표시가 나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테이블 돌려본 결과 필립은 컨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팀 레빈이 발견합니다. 너브스 넬리의 예를 들고 그러면서 또 아만다 녹스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너브스 넬리는 진실을 말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떨고 목소리가 떨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상대방을 잘 못 쳐다보고 이래서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 돌려본 결과 넬리는 쪽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만다 녹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아만다 녹스가 그 살인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미국 여자이고 남자친구를 이탈리아에서 사귀게 되죠. 그 남자친구와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갔는데 룸메이트인 그 살해당한 그 친구, 룸메이트가 있었고 경찰은 아만다 녹스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고 한 4, 5년 정도 이탈리아의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 경찰들이 오고 그 죽은 시체를 검문을 하고 그러는데 아만다 녹스가 슬픈 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도 뭔가 슬픈 표정이나 울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뭐 같이 농담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아만다 녹스가 범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이어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것들이 너무 미국 위주로, 미국 문화 위주로 혹은 지배자들, 권력자들 위주로 짜여져 있고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죠. 한 가지 예로서 이걸 어떻게 읽지? 조카르 사르나예브? 이런 사람이 있는데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폭탄을 설치한 체첸 브라더스 중 한 사람입니다. 프로시큐터 나딘 펠레그리니는 이자가 어떠한 행동에 뉘우침이나 죄책감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요. 12명의 주어리 중 10명이 그는 죄책감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리사 펠드만 바렛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뉘우쳤던 안 뉘우쳤던 이것은 트랜스페런시의 위험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듯이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그의 얼굴에 표현될 것이다 라는 오류를 주어리들이 범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얼굴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미국인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자르나예브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울거나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거나 그가 미국인의 스테레오타입의 죄책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다면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무슬림이었고 그의 문화는 남자가 얼굴을 항상 근엄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책에 아주 좋은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요. 시트콤 프렌즈를 보면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 볼륨을 끄고 그 쇼를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숙련된 연기자들이기 때문이죠. 기쁘고 화나고 우울하고 따분해하고 이 모든 감정들이 연기자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리얼 라이프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몰라보는 겁니다. 칼 마이클이라고 DIA, 즉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아나 몬테스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인터뷰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지금 이중 간첩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의 아나는 아마도 울면서 혹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백 혹은 자백을 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반응들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그를 주시하고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 같은 눈으로 라고 책에 묘사되어 있는데 칼 마이클을 바라보며 아니라고 말했죠. 그는 당연히 아나 몬테스를 믿었고요. 바로 옆 테이블에 옆 책상에서 일을 했었고 수십 년간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칼 마이클은 아나 몬테스가 자신에게 truth, default truth 그 이론을 적용시키자면 그는 아나 몬테스를 믿었고요. 말콤 글래드웰이 하는 또 하나의 말은 우리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도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overwhelming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야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레리 나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사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 어린 아이들이죠. 전부 다 14살, 15살 뭐 이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소 100년을 선고받았고요. 아주 일말의 희망으로 만약 이 사람이 릴리즈 된다면 그것은 아마 2069년 3월 23일입니다. 그가 105세가 되는 해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 사건도 보면 그래요. 이분이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아웃고잉하고 프렌들리하고 나이스하고 농담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 그가 섹슈얼리 어큐스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충분한 근거들이 계속되어 나오자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인정을 했는데요. 말콤 글래드웰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책을 또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미국 최대 사기꾼 폰지 스킴을 이끌었던 버니 메이도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이게 사기라는 걸 안 사람이 단 한 명 있습니다. 해리 마르코폴로라는 회계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펴낸 책 이름이 No One Would Listen,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고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버니 메이도프가 펀지 스킴을 이끌었다는 걸 증명하고 밝혀내려 했으나 사람들은 전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 사람 성격이 되게 특이해요.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성향의 사람을 홀리 풀, 성스러운 바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과 동떨어진 성격의 사람, 주변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남들에게 나이스하지도 않고 그렇게 호감형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무뚝뚝하고 친구도 많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아주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사업도 크게 하고 이런 사람의 말은 우리가 잘 듣죠. 왜냐면 그런 친절하고 명예와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더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라는 우리들의 편견 때문인 것이죠. 제가 운전시험을 미국에서 칠 때 제 선생님인 젊은 여자분이 시험 감독관 중 한 분은 정말 좋고 한 분은 막 나쁘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한 사람은 제가 차를 타자마자 Hi, how are you? 이러면서 막 엄청난 리액션으로 저를 반겨줬고요.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Mrs? Miss? 아니지, Miss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을 계속 크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키가 너무 커서 다리가 제 손에 스치는데 오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엄청나게 리액션이 컸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인한테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호감 있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제가 그냥 무뚝뚝하게 있으니까 결국엔 이분도 페이크한 친절에 좀 피곤해졌는지 나중에는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플라이트 어텐던트 스마일 뭐 이런 스마일 있죠. 오버 액션 대화하는데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눈 휘둥그레지면서
뭐 이렇게 하는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랑 대화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사실 좀 플러링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 운전 선생님은 제가 이분한테 걸렸으면 좋겠다고 He's awesome, he's so nice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절한 사람이 걸렸다고 제가 시험에 붙고 불친절한 사람이 걸렸다고 제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한 2번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명 다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불친절하다고 한 사람은 오히려 더 페어하고 그리고 제가 뭐 실수를 하면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더 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모두가 좋아하는 학생들의 넘버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기타 선생님인데 이분 클래스에서 제가 피아노를 치게 되었거든요. 이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형적인 미소, 페이셜 익스프레션, 말투, 농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만 안 좋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피아노 TA를 아시아에서 온 여자들을 항상 쓰다가 제가 나중에 또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불편했던 게 저를 쓴 게 제가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 음악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학생들을 향해 농담으로 갑자기 왜 쌀이 먹고 싶지?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에게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할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학교의 정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증거가 충분한 레이시즘적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고발을 했어도 피해를 입는 쪽은 저였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이분이 제 앞에서 정말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다 만 것 같은 레이시즘적인 상대방의 문화를 살짝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들을 아주 많이 했어도 이분의 팬 중에 중국인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도 아무도 동조를 안 했겠죠. 티처스 라운지에서 보면 이분은 자신이 일부러 시간을 좀 들여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스몰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사람들이 가지게끔 노력을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소셜 익스프레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레리 나설이나 제리 샌더스키 같은 범죄자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레리 나설도 활기차고 친절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덕망 있는 의사였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숨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을 대고요. 학부모의 눈까지 속일 수 있었던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부모님들을 조사할 때 아이들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때 바로 앞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도 그가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진짜 이 사람 결백한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퍼블릭에 내보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인데 라며 이야기를 싣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제일 끝에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FBI에게 넘어가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그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그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레리 나살의 이름이 적힌 하드 드라이브가 발견되었고요. 날짜와 이름이 적힌 그것은 레리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소멸하려는 의지가 증명된 것이죠. 그 속에는 수천 장의 어린 아이들의 포르노그래피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믿기 시작했죠. 이 버려진 하드드라이브의 포르노그래피가 감당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순한 양의 얼굴을 한 헌신적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쟁이를 가려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희 커뮤니티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조그만 자동차는 아니고 뭔가를 이제 타고 빌리지 않을 돌아다니는 분이신데 저희를 보면 인사도 따뜻하게 하고 애기들을 보면 거기 막 태우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워크 order를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지나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갔죠. 6개월도 넘었는데 너무 못 참겠어서 제가 오피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피스에서는 그게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헤럴드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저희가 필요로 한 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도 못해요. 왜냐면 이미 주변인들 사이에 이 사람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판이 이미 자자하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요. Default to tr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옳다고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하나 두 개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10개가 나타나고 20개가 나타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결국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홀리 풀들이 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우리가 가려내기 힘들잖아요. 비디오 앞에서 막 웃으면서 돈 얼마 기부했다, 혹은 뭐 웃으면서 내가 몇 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진실을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우리는 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소수의 몇 명만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홀리 풀이라고 부른다고 말콤 글래드웰이 말을 합니다. 그런 유튜브들도 작정을 하고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비디오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한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예찬하는 코멘트를 달고 그게 메인으로 주된 물결을 형성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크리티컬한, 정말 중요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한 개인이 대항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홀리 풀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있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책을 다 읽으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